안녕하십니까, 최현식입니다. 황금 연휴 잘 지내고 계시죠? 쉬고 계시겠지만 오늘도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하기 앞서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모니터에서 보시는 것처럼 영원한 하락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떨어지는 것은 반드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치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영원한 상승도 사실 없습니다. 오르다 보면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떨어지면 다시 올라갑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지점은 어디냐? 이제 하락을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상승을 찾는 구간, 이 구간에 지금 서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을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시그널이 나타나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지만 상승하는 건 날개를 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날개를 어떻게 달고 가느냐, 지금 날개를 달고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시그널들을 같이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제시해드린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바탕으로 현명한 의사결정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지고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은 지금 시장이 어떻게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정말 날개를 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직 못 달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사이트를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투자할 때 반드시 반영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경기 침체와 성장률의 반등 시나리오죠. 지금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경기 침체를 계속 이어갈지, 리세션이라고 얘기하죠. 그것들을 계속 이어가서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도 힘들 건지, 아니면 경기 침체를 끝내고 성장률이 반등하는 리바운드의 현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중요한 2차 반등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정말 그렇게 가냐? 그래서 이제 2008년도 때를 한번 살펴보고 지금 상황에 날개를 달고 있는 건지 달지 못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008년도를 보시면 다 아신 것처럼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있었죠. 그때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정도의 경기 침체가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대공황 이후에 가장 큰 리세션이라고 보통 다 얘기하는데, 기간으로 따지면 17개월, 18개월 요 정도 됐다고 얘기해요. 그때 S&P 500 지수는 50% 폭락을 했고요. 그 당시를 깊고 넓은 U자형 경기 침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에 마이너스 3%를 한 다음에 0.2%로 대폭 상승을 합니다. U자형 모양이죠. 그리고 나서 쭉 상방으로 올라가다가 그리스 문제, 그러니까 유럽발 경제 위기죠. 금융위기죠. 그 부분이 나타나면서 내려가지만 다시 올라갔다가 평균적인 수렴의 모습으로 가는 것들이 2008년도 있었던 모습이고,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은 4분기 정도가 침체였다면 한국은 3분기 정도 침체였죠. 그래서 마이너스 1.1%를 한 다음에 0.9%, 4.8%, 7.3%로 쭉 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수렴을 하게 되는 거죠.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영원한 하락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락하게 되면 반드시 어느 순간 리바운드가 나타납니다. 상승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살펴봐야 될 시그널을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언제쯤 경기 침체를 딛고 일어서서 리바운드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로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한국의 97년도, 98년도 IMF 위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분기 정도 경기 침체가 있었죠. U자형 모양을 깊은 반등이었는데, 그때 코스피가 70% 폭락을 했습니다. 6.25 이후에 가장 큰 리세션이었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락한 이후에 마이너스 4.2%를 마지막으로 리바운드를 합니다. 영원히 하락하는 건 없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겠죠. 이번의 위기가 3분기 정도의 침체가 갈지, 2분기 정도 침체가 갈지, 아니면 4분기 침체가 갈지는 모르겠으나, 미국의 패턴을 봤을 때 가장 큰 경기 침체 기간이 17개월, 18개월 있으니까 최장 그 정도까지 간다 하더라도, 최악의 시나리오 봤을 때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반드시 리바운드 현상이 나타납니다. 회복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추락하는 건 없으니까, 영원히 하락하는 건 없으니까 언제쯤 이제는 날개를 달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깊이 있게 시장을 바라보는 인사이트가 이제부터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위기는 97년, 2008년, 2012년만큼의 충격, 혹은 그 이상의 충격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시장이 금융시장이 붕괴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크기로 보면 충격으로 보면 97년, 2008년, 2012년과 거의 유사하거나 더 심한 충격인데 만약에 금융시장의 붕괴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시장은 반등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과연 이제 2분기 정도로 끝나냐, 3분기 정도로 끝나냐 이 부분은 여러 논의가 필요하고 시그널을 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분명히 시장은 움직일 겁니다. 특별히 주식시장은 실물시장보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선행하니까 뭐 짧게 2분기 정도만 충격을 받고 딛고 일어선다 라고 본다면 빠르면 2020년 하반기, 뭐 3분기, 4분기 정도에는 충분히 시장에 돌아설 수 있는 큰 폭의 상승, 뭐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펀더멘탈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시장을 바라보시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어떤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체크하면서 다시 한번 시장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핵심은 지금 날개를 달고 올라가려고 하느냐, 달지 못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뭐 날개를 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셧다운이 끝나야 되겠죠. 실물 시장이 돌아가는 것, 펀더멘탈이 회복되려면 결국에는 시장이 정상화로 가는 수준에 가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이 좀 필요합니다. 유럽을 먼저 좀 살펴보면 유럽은 여행 제한을 풀자라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개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의 나라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올 여름에 관광 수요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의 접근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유럽은 생겐 조약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질병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17일부터 생겐 조약 가입국 입국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외국인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 나라가 26개국입니다. 원칙적으로는 8월까지 입국 제한이 유지되는 건데 그렇게 되어지면 여름 시즌에 관광 수요가 없으니까 경제적 타격이 심하겠죠. EU의 관광산업은 GDP의 한 10% 차지합니다. 적지 않습니다. 고용 인력으로 보면 한 12% 정도 차지하는 비중 있는 산업인데 8월까지 입국을 제한하고 하면 10%가 날아가거나 고용 인력의 12%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까요. 이 부분을 이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크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분위기가 안정화되어지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제일 첫 단에 있는 관광부터 여름 관광 수요겠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변화들을 만들고 싶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럽 국가들도 서서히 이제 기재기를 펴면서 정상화로 가는 날갯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이제 외국인들의 관광을 받아들이거나 활성화할 수는 없죠. 여러 가지 과정들의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유럽도 하루속히 입국 제한을 풀고 정상화로 가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죠. 특별히 러시아를 제외한 유럽의 다른 문제적 나라들이 질병의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탈출구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한번 봐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유럽도 이제 서서히 정상화의 물결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가까운 홍콩도 그런 분위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려는 방침들을 세우고 있죠. 일단 공무원들의 재택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끝내고 공공시설에 대한 재개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박물관. 그러면 홍콩도 어느 시점에서는 관광을 다시 오픈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유럽도 그렇고 아시아 쪽도 이미 중국은 이제 뭐 끝났으니까요. 홍콩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단계적으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 조치를 하고 슬슬 예전처럼 정상화 쪽으로 힘을 싣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고 아주 좋은 현상이다. 그래서 뭐 5월 중순, 5월 말, 6월 초 이렇게 일단 아시아권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어지고 유럽도 정상화로 가는 것들이 힘을 받게 되면 3분기는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가능성도 있겠죠. 자, 그럼 미국은 어떻느냐? 미국도 보시면 뭐 유럽 못지않게 정상화에 대한 의욕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트럼프는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5월 첫 주라도 5월 1일이라도 제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요즘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도 정상화로 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발표를 했는데 미국 자동차의 빅3, 혹시 빅3가 어딘지 아십니까?
GM, 포드, 크라이슬러입니다. 이 미국 자동차의 빅3가 5월 18일부터 공장 재가동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5월 18일 날 확정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자동차 노조가 있는데 UAW죠. UAW가 5월 18일 날 공장 재가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억셉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줘야 5월 18일 날 제기가 되는데 아직은 UAW가 어떤 답변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봐서는 지금 당장 5월 18일부터 제기한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중요한 시그널은 미국 자동차 빅3도 가능하면 5월달 안에 정상으로 가는 추진들을 좀 하고 싶은 모습들이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는 되게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5월 18일부터 100% 공장이 돌아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고요. 중국의 사례를 보면 30%, 50%, 70%, 80%, 90%, 100% 이렇게 단계적으로 공장이 가동되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마 5월 중순 넘어가서 6월 중순, 6월 말 정도가 되면 미국 전체 제조업 시장부터 시작해서 뭐 서비스업까지 정상으로 갈 수 있는 기미는 이제는 조금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요 이제 미국 빅3 자동차 회사들 그 지역들은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신경 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러스트벨트지 않습니까? 트럼프에게 굉장히 중요한 표밭인데, 그런 측면에서도 아마 트럼프가 지원 사격을 하게 되고 하면 뭐 5월 18일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정상으로 갈 수 있는 속도감은 충분히 나지 않을까. 이제 자동차 뭐 제조업 쪽을 봤는데 그럼 일반 미국 시민들은 어떠느냐, 의미 있는 기사가 하나 나와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미국의 첫 번째 확진자가 나왔을 때가 2월 29일이거든요. 그때로부터 조금 시간이 지나서 대응이 좀 늦긴 했지만 3월 13일 날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3월 21일이 됐을 때 미국 인구의 한 20%가 자가격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나캐스트라는 데이터 회사가 일반인들의 휴대폰의 위치정보 서비스를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어떻게 움직이나. 그러니까 2월 29일 이후로 한 달 반 정도 넘었죠. 한 달 20일. 이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미국인들이 지금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느냐라고 봤더니 소매 상점이죠. 일반 상점들을 이제 돌아다니는 인구가 1억 300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통계를 냈습니다. 미국 인구가 한 3억 5천만 전후가 되니까 거의 3분의 1 정도가 한 달 반 만에 소비를 하는 거죠. 뭐 물론 이제 돈을 얼마나 썼는지 무엇을 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위치 정보 서비스만을 가지고 얼마나 활동했는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소비가 지금 활성화됐는지는 알 수 없으나 미국인들도 한 달 반 만에 지금 활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가격리를 끝내고 움직인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점점 미국도 정상화로 가는 흐름들이 뭐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다라는 시그널들이 지금 잡히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되게 긍정적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경기 침체는 있는 거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경기 침체가 다시 회복의 기조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언제든지 널려 있는 거니까.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어차피 시장은 이제 살아나고 있는 쪽으로 점점 힘이 받고 있으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불을 붙여야 되겠죠. 저번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지금 지지도가 낮아지고 있어요. 물론 뭐 그렇게 심각한 수준까지 떨어졌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아니지만 분명히 안 좋아요. 그렇게 여유를 부릴 만한 상황은 아닌 거죠. 한 38% 지지도를 받고 바이든이 44%의 지지도를 받으니까 전국적인 지지도로 얘기하는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썩 그렇게 뭐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봤을 때 남겨진 11월 3일까지의 기간 동안 경제적인 측면에서 힘을 실지 않으면 재선 가능성이 희박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살짝 타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빨리 불을 더 붙이고 뭐 기름을 붓든지 뭘 붓든지 3분기가 됐든 2분기가 됐든 경제 지표에 대한 변화를 만들어내려는 욕심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트럼프라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보지 않을까. 하여튼 무엇이 됐든지 간에 다 쏟아 부을 겁니다. 그럼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한번 보도록 하시죠. 미국의 육류 가공업체가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도 확진자가 생겨서 일주일간 도축장 3곳이 폐쇄를 했고, 어떤 견해에 따르면 최소 22개 정도 이상의 도축장도 연달아서 무기한 가동을 중단한 상태이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전체 미국 시장의 육류 소비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특별히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기가 트럼프의 표밭이지 않습니까? 아이오와주 농민들, 팜벨트 지역인데, 그렇게 되어지면 농업 인구들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돼지를 키우고 소를 키우고 닭을 키우는 그 팜벨트 지역의 지지층들은 수십만 마리를 살처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데미지가 클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미국 시장의 어떤 육류 소비 측면에서 문제도 발생하는 것을 찾아내야겠지만, 11월 3일을 본다면 팜벨트 지역에 리스크가 가지 않도록 하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행정명령을 할 수 있는 건 한국전쟁 당시에 만들어졌던 PDA라는 법인데, 국방물자 생산법에 근거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만큼 미국 식량 공급망에 붕괴나 위험이 있다라는 것도 중요한 사실이겠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팜벨트를 어떻게든 지키려는 모든 수단과 방법, 어떻게든 팜벨트를 지키려는 의지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되어져요. 그만큼 트럼프는 앞으로 계속해서 그가 쓸 수 있는 모든 카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만은 끝나지 않죠. 모든 수단을 다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무래도 중국 때리기겠죠. 어떻게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적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적을 만들어 놓고 공공의 적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적을 때리게 하면서 자기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들을 미국인들에게 계속 보여주려는 노력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으로 비춰지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질병의 사태의 원인은 중국에 있다. 중국이 막을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언제든지 이것들을 빌미로 어떤 제재도 가능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군사적 도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쟁을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 안 되죠. 만약에 싸우게 된다면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게임이기 때문에, 군사적인 실제적인 타격이나 전쟁들은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단 하나 긴장감은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적으로 만들어 놓고 긴장감을 계속 유도하면서 시선을 외부로 돌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했다는 것들에 대한 홍보 효과, 선전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남중국해를 놓고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원유 시장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니까. 중동의 화약고, 남중국해의 긴장, 그리고 더불어서 한반도의 긴장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고만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그냥 가정입니다. 가정. 꼭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세 곳의 화약고가 동시다발적으로 긴장감이 펼쳐지고 어떤 논쟁거리가 계속 만들어진다면 원유 시장은 급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어요. 실제적으로 군사적인 충돌만 없다면. 물론 이제 중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충돌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죠. 여러 번의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충돌이 중동 지역에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 세 지역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을 때는 분명히 원유 시장, 그러니까 러스트벨트죠. 거기에는 효과적인 그 무엇이 될 수도 있죠. 게다가 트럼프는 2차 무역전쟁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빌미로 1차 무역전쟁에서는 좀 더 도발적이고 좀 더 강력하고, 자기가 뭔가 유리한 패가 나올 수 있을 때까지 도발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지지층을 결속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지지층이라고 하면 에너지벨트, 러스트벨트, 팜벨트, 이곳에 대한 지지력을 좀 더 강하게 결속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으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정말 지지율이 계속 37%, 6, 5, 4 이렇게 떨어지면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트럼프는 충분히 그렇게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여러분께 보이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물론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되겠지만, 굳이 안 될 것도 없는 게, 미국이 중국 수출 규제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 상무부가 이제 미국 자국의 민간 기업들에게 중국에 수출을 할 때는 군용 면허를 받아야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때까지는 뭐 비군사적 용도로 판명되어지면 뭐 어떤 면허 같은 거 없이 그냥 수출이 허용됐는데 법이 바뀌면서 군사적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따지는 분위기로 전환됐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제품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반도체, 통신, 항공 장비, 레이더, 컴퓨터 뭐 이런 제품들이 이 규제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반도체, 통신, 항공 장비, 레이더, 고급 컴퓨터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하면 미래 산업이잖아요.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될 만한 산업들. 이 산업들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2차 무역 전쟁은 이미 시작됐는지도 몰라요. 슬금슬금 이런 규제를 통해서 미래 산업에 대한 중국의 도발을 막고 미국의 선점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미국이 어떻게 해서든지 중국이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도록 제재하고 억제하는 것들을 수면 안에서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서는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하면서 더 강력한 제재로 밀어붙일 수 있는 트럼프식 싸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본다면 분명히 지금은 2라운드 무역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물론 중국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니죠. 중국도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들은 외국산 제품을 수입할 때, 역으로 이제 수입할 때 국가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쌍방이 지금 물러설 수 없는 게임들, 질 수 없는 게임들을 이미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지율 하락을 막고 다음 재선에 승리를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도 충분히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중국도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중국이 양회를 이제 질병 때문에 못하고 있었는데 5월 20일 날 하기로 최종 확정이 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양회는 중국의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이 회의에서 이제 뭐 정치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5월 20일 날 개최를 확정하긴 했지만 그 내용을 미루어 생각해 볼 때 특별한 건 없을 것 같고요. 뭐 당연한 수준의 과정들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상황이 어려우니까 뻔하죠. 재정정책, 통화정책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당연히 이제 경제 성장률도 양회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제시하는데 지금은 뭐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은 나오지 않을 거고 어쨌든 지금 상황이 중국도 위기니까 이겨내려고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겁니다. 거기에는 뭐 인프라 투자도 있을 거고요. 인프라 투자는 기본적으로 도로, 항만 뭐 이런 것들 뭐 공공 인프라가 있을 거고 또 미래 산업과 관련된 기반 시설에 대한 인프라 투자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5G 기술, 또 전기차 충전소 뭐 이런 미래 산업들과 관련된 공공 인프라 투자들이 확장되어지고 그것들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뭐 또는 2008년에도 그랬는데요. 개인들과 기업들에게 대출을 확대하고 소비자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좀 더 잘해서 소비를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이런 카드들을 얘기할 거예요. 이건 중국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미국과 유럽과 한국과 일본과 뭐 중국 모든 나라들이 이제는 그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양회에서도 뭐 그렇게 특별히 대단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뭐 이런 뭐 구조 안에 있으니까 결국에는 중국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쪽에 대한 투자 또 재정정책, 통화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5월 21일 날 이제 양회가 개최되어지고 결과가 나올 텐데 그래도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서 중국이 지금 어느 정도의 변화 가능성이 있는지 또 하나는 만약에 이번에 여러 가지 결정이 나올 텐데 어느 정도의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더 나올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사실은 이건 전부 다 부채라는 사실입니다. 중국도 지금 부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부채를 계속 늘려가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 부채라는 엄청난 무게가 시장을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이제 중국의 금융위기가 더 큰 속도로 달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양해를 보시고 시장을 바라보시는 지혜가 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국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뭐 한국은 어떨까요? 이제 한국은
실제적으로 위기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표면화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몇 가지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뭐 직장인들이 감소하고 있답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건데, 당연하지만 또 직면을 해야 되겠죠.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가 역대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감소를 했느냐? 1.2%인데 1년 사이죠. 인원으로 따지면 22만 5천만 명이 줄었어요.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봤더니 6.6%가 감소했습니다. 1년 전 2월 달에는 364만 4천 원이었는데 2020년 2월 달에는 340만 3천 원. 이 정도 줄었다라는 거죠. 소비자들의 지갑이 점점 가벼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이번 위기를 지나오면서 직장을 잃으신 분들이 어느 쪽이냐면 주로 이제 교육 서비스 뭐 이런 쪽으로 나타나죠. 학원 등 교육 서비스가 10만 7천 명, 예술, 스포츠, 여가 서비스업이 3만 9천 명, 사업 시설 관리, 사업 지원, 임대 서비스 이런 부분에 있는 분들이 3만 8천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전체를 합쳤더니 어느 정도냐니까 15만 명 정도가 줄은 거예요. 상용직은 0.1%가 감소한 거고 임시 일용직은 7%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게 몇 명이 줄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우리가 극복할 만한 상황이냐, 극복해낼 수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 이 데이터를 보셔야 돼요. 더불어서 국가적인 역량과 정책적인 역량이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도 같이 비교하시면서 보셔야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투자적인 측면에서 통찰력을 발휘하실 수 있습니다. 정유업계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정유사의 4개를 합치면 손실액이 한 4조 정도 된다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 4조 정도 손실이 날 거라고 얘기하는 건 1년치가 아닙니다. 한 분기 얘기입니다. 한 분기. 이 정도가 어느 정도의 규모냐면 작년에 정유회사 4개 업체가 전체 합산해서 영업이익이 3조 1202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개 업체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보다 더 많은 영업 손실을 단 1분기 만에 냈다는 거죠. 고용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 정유업계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코스피에 또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체는 다 살펴볼 수 없지만 대표적인 2-3개 기업만 좀 보면 돼요. 어디냐면 삼성, LG전자. 좀 더 넓게 보면 현대차, 기아차. 일단 1분기에 삼성과 LG의 영업이익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삼성의 영업이익이 6조 4천억 원. 또 LG는 2년 만에 1조 클럽에 복귀했죠. 그런데 웃을 수가 없답니다. 왜요? 2분기가 뻔하거든요. 2분기가 더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실적 절벽에 올 수 있는 상황이 뭐 지금의 상황이니까 1분기가 흑자를 봤음에도 웃을 수 없겠죠. 그럼 지금 대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처음 확진자가 걸린 때가 나온 때가 1월 20일이거든요. 1월 20일 날 처음 확진자가 나오고 그 뒤로 사실은 방어를 잘 했어요. 그러다가 대구 쪽에서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죠. 그때가 아마 2월 중순 전후였으니까 그 이후로 소비시장이 완전히 쪼그라들고 싸늘하게 얼고 그래서 3월 지나고 4월 중순 정도까지 그 기간들이 지나왔습니다. 시간으로 얘기하면 한 달 반 정도 셧다운이 된 거죠. 소비시장 또 제조업시장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싹 얼어붙는 기간을 한 달 반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분기, 1, 2, 3월은 생각보다 선방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4, 5, 6월 달, 이 2분기가 생각만큼 녹록하지 않은 거죠. 글로벌 시장업체 옴디아가 전 세계 TV 출하량을 예측을 했는데 올해는 아마 8.7% 줄어들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최대 가전 판매점들이 질병의 여파로 영업시간을 단축하거나 아니면 부분 휴업을 하거나 판매망의 어떤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결국에는 삼성과 LG는 2분기에 생각보다 충격이 없을 수 없는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체크업해봐야 될 건 뭐냐 하면 시장의 예상치보다 더 나쁘냐 아니면 시장의 예상치보다 선전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만약에 시장의 예상치보다 선방했다 그러면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3분기는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제가 말씀드렸죠. 추락하는 모든 것들은 끝이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리바운드가 일어난다. 끝나고 나게 되면 리바운드 한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는 최장 4분기 2008년도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3분기 정도 경기 침체를
받게 되고 리바운드를 했고, 이번은 지금 2분기 길면 3분기, 물론 4분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가 지나고 나면 리바운드 현상이 일어났는데, 2분기를 생각보다 선방을 하게 되면 3분기에 대한 확실성 뭐 이런 것들이 더 눈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2분기가 실적 절벽일 것은 확실한데 선방을 하느냐 아니면 예상치보다 더 나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총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5월달 이 부분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할 것이다 라는 발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 체감 경기가 역대 최악이다 라는 거죠. 뭐 삼성, LG 얘기를 했지만 자동차 판매 같은 경우는 수출이죠. 해외 수출 같은 경우에는 전망치가 30.8이 나왔습니다. 기준은 100이 기준입니다. 100보다 낮으면 경기가 부정적이다, 높으면 긍정적이다. 뭐 내수도 안 좋은데 수출도 안 좋으면 더 이상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출 절벽이라는 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고용시장은 완전히 싸늘하게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걸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거고, 과연 돌파구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생각엔 지금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뭘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가능할 거예요. 정부가 돈을 많이 쓰는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카드가 있을 텐데, 그냥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고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나가 해결돼야 돼요. 그게 리쇼어링입니다. 결국에 일자리라는 것은 기업이 국내에 투자를 하고 고용을 해야 일자리가 느는 거예요. 정부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가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고 다양한 일자리를 늘린다 하더라도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지 않으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기업이 고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기업이 고용을 해줘야 된다면 제조업 자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 있던 기업들이 돌아와야만 일자리가 느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상황은 어떨까요? 솔직히 말하면 오프쇼어링 더 많습니다. 들어오는 기업들보다 나가는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비교를 해보면 알 수가 있겠죠. 저작권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숫자만 기록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유턴 기업 수를 파악을 했더니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조사한 겁니다. 어느 쪽이 한국이고 어느 쪽이 미국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눈치 빠르신 분들은 금방 캐치하시겠죠. 아래쪽 숫자가 미국이고요, 위쪽 숫자가 한국입니다. 2014년도에 한국은 22, 15년에 4개, 16년에 12개, 17년에 4개, 18년에 10개의 기업이 돌아왔습니다. 미국은 그런데 14년에 340개, 294개, 267개, 624개, 886개. 엄청난 숫자의 기업들이 리쇼어링 되어서 미국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특별히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리쇼어링을 주장했고 그 리쇼어링의 효과가 17년, 18년에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일자리가 늘겠죠. 근데 이게 얼마나 더 늘었느냐. 물론 미래 산업이나 지금 현재의 기업의 환경을 보면 기계화가 되어 있고 인공지능이 가동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의 일자리가 많이 늘었느냐, 수치적으로 정말 파괴적으로 많이 늘었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업종마다 다 다른 거죠.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한 개 기업이라도 들어오면 한 명의 일자리를 더 늘게 돼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도 결국에는 국내 일자리가 늘어나려면, 이 위기를 이겨내려면 결국에는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리쇼어링 돼야 된다는 거, 오프쇼어링이 아니라. 그러면 리쇼어링 하려면 뭘 해야 되냐?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정책적 의사결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정책적 의사결정과 결정과 법제화된 어떤 혜택들, 그 수많은 것들이 없으면 사실 리쇼어링해서 들어오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왜 기업들이 리쇼어링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다시 기업이 유턴해서 돌아오기 쉽지 않은 환경이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한국 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지금의 위기는 앞으로 더 거대해질 수 있고 충분히 파괴적인 상황으로까지 치달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진행되어지고 있고 또 은퇴 이후에 장수의 시대로 살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가 더 많이 필요해요. 젊은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은퇴한 분들도 일자리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자산의 80%가 부동산이거든요. 캐시가 없어요. 일을 계속해야만 은퇴 이후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채도 많지 않습니까? 개인 부채가 1600조가 넘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채를 갚아야 되는 상황에서 일자리는 생명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업들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좀 미래가 변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도전해 볼 만하다. 저는 정답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상황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앞전에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북한의 상황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3+1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십니까?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나는 심장 수술을 했다라는 거, 두 번째는 질병과 관련해서 도피를 했든지 자가격리를 했든지 아니면 경호원이 걸렸기 때문에 은둔을 했든지 이런 두 번째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세 번째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망했다라는 거, 이게 세 가지입니다. 플러스 원은 수술을 했든지 아니면 질병에 걸렸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여타의 이유 때문에 은둔해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부터는 상상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살아있다는 전제로 말씀드릴게요. 본의 아니게 칩거를 했더니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전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질병의 사태가 일어났을 때 북한이 여러 번의 미사일 발사를 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중요도에 대해서 밀렸다는 거죠. 이건 뭐 이 정도의 미사일 발사는 괜찮은 거야 라고 얘기하고 넘어가 버릴 정도예요. 그 사이에 우리나라도 총선이 있었습니다. 총선 앞에 미사일 발사가 있었어요. 재밌는 사실은 뭐냐 하면 다른 총선과 다르게 이번에는 북풍 효과가 없었어요. 소외된 거죠. 그런데 어떤 이유가 됐든지 모르겠지만 살아있다는 전제로 봤을 때 칩거를 하고 은둔을 했는데 미사일 쏜 거보다 훨씬 더 주목도가 높아간다라는 거죠. 제가 상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숨어 있는 것이 북한의 미래, 어떤 타협, 전략적인 차원에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은둔 기간을 더 늘리는 거죠. 은둔 기간을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사람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니까 은둔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이건 제가 상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상상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상상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어젠가요 그젠가요 장관이 나오셔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우리나라 정보력이 과거와 다르게 훨씬 더 역량이 배가 됐다, 좋아졌다. 그래서 그 역량으로 봤을 때 북측의 신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신한다. 그 말이 맞다면 은둔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왜 은둔하죠? 게다가 신병 이상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대표단이 방중을 했어요. 물론 이제 로이터 통신은 김정은의 건강과 무관하고 단순히 지금 질병의 사태가 있으니까 국경 폐쇄 때문에 지금 무역과 관광이 줄어들어서 심각한 경제난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돌파하려는 액션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만약에 신병의 이상이 있는 가운데 굉장히 급박하게 북한의 정권이 움직이고 있다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충분히 3+1의 마지막 +1의 가능성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어느 누구도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말해줄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는 거니까요. 그 정도 선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딱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간만에 찾아온 귀한 연휴의 시간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 구조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좀 더 깊은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시간들도 사용하신다면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미래를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음번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